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안녕. 영화 300을 본 적 있니? 영화 300은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침공하는 과정에서 테르모필라의 평원에서 벌어진 스파르타의 결사대와의 전투를 영화로 만든 것이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세계적인 대제국이자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의 침공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리스인들이 경험하는 최초의 세계대전이자 대규모 이방인들의 침입이었던 것이다. 기원전 499년에 발생해 479년 세스토스의 함락까지 실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450년경까지 대략 20년에서 50여 년의 기간 동안 지속된 전쟁은 몇 번의 큰 전투에서 승리하며 승세를 잡게 되고 그 결과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어 번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기원전 479년까지의 전쟁을 기록하였으며 이 역사적이고 충격적이자 그들에게는 큰 승리를 안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책을 썼으며 이 책으로 헤로도토스는 로마의 키케로에 의해 역사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는 뛰어난 말솜씨로 페르시아 전쟁의 배경과 전쟁 과정을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오늘은 인류 최초의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읽으며 페르시아 전쟁의 과정과 그가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 글은 할리카르나소스 출신 헤로도토스가 제출하는 탐사보고서다. 그 목적은 인간들의 행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고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업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무엇보다도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그가 책을 쓰게 된 목적이 간결한 문장 속에 온전히 담겨 있다. 이 글만 보아도 헤로도토스의 빼어난 글솜씨를 알 수 있을 듯하다. 먼저 헤로도토스에 대해 알아보자. 키케로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부터 헤로도토스는 서양에서 최초의 역사가이자 빼어난 이야기꾼으로 알려져 왔다. 그는 페르시아 전쟁 와중인 기원전 485년경 소아시아 서남부 카리아 지방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할리카르나소스 시에서 태어났다. 이 도시는 이오니아 지방 등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그리스 문화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었지만 그의 아버지 릭세스와 이름난 서사시인이었던 그의 숙부 파냐시스의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집안은 원래 카리아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뒤에 동란기인 기원전 460년대 그는 페르시아에 의해 할리카르나소스의 참주가 된 릭다미스를 축출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잠시 사모스로 망명한다. 그는 기원전 454년 이전에 귀향하여 릭다미스를 축출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료 시민들과의 견해차로 후일 영영 고향을 떠나 기원전 444년 아테나이의 후원으로 남이탈리아에 건설된 범그리스 식민지 투리오이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도 하고 일설에는 마케도니아의 펠라에서 여생을 마쳤다고도 한다.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45년경 아테나이에서 자신의 저술을 낭독하여 큰 돈을 벌었을 뿐 아니라 정치가 페리클레스와 비극시인 소포클레스와 친교를 맺었다고 한다. 헤로도토스와 소포클레스는 지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헤로도토스는 53세였는데 이 전쟁에 처음 몇 년을 몸소 체험한다. 헤로도토스는 누구보다도 여행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흑해 주변과 아프리카와 나일강 주변, 서아시아, 바빌론 등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다니며 자료를 모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책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이름은 무사여신에게 헌사한다는 뜻으로 9명의 무사여신의 이름을 붙였다. 헤로도토스는 단순히 전쟁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방문한 곳의 지리학적, 인종학적, 민속학적, 역사적 자료들을 기록하여 서문에 기록한 것처럼 탐사보고서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처음에는 신화시대로부터 시작된 그리스인들과 비그리스인들 사이의 갈등을 언급하며 그 다음으로 가까운 시대에 그리스의 적대적이었던 적국의 왕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그 왕들을 소개하자면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과 페르시아를 세운 키로스 대왕, 그리고 캄비세스, 그리스를 침공했던 다레이오스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를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탐사보고서로서는 개별 민족과 나라, 그리고 그들의 역사나 풍속 등은 1권에서는 바빌론인들과 마사케타이족, 그리고 이오니아인들을, 2권에서는 이집트인들, 3권에서는 아이티오피아인들과 사모스인들을 소개하고 4권에서는 스키타이족을 소개한다. 또한 전쟁의 핵심 당사자였던 아테나이와 스파르테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건에 나눠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는 적국인 페르시아인들에 대해서도 편파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 등을 비교적
객관적인 자세로 기술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6권부터 9권까지는 전쟁의 과정과 전투에 대해 압축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여 앞부분의 내용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6권에서 9권까지 전쟁의 과정만을 읽어도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일화나 기담과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 그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헤로도토스의 저작으로 후대의 역사라는 분야가 탄생했으며 후대의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헤로도토스를 본받으려 했다. 본론으로 들어가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 헤로도토스는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 사이의 갈등은 신화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그 시작은 포이니케인들이 아르고스에 도착하여 물건을 팔다가 공주인 이오를 납치한 사건이었다 말한다. 신화에서는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이오가 암소로 변하자 질투하게 된 헤라가 아르고스에게 감시를 맡겼는데 헤르메스가 아르고스를 살해하자 이오에게 쇠파리를 보내 괴롭힌다. 이오는 암소로 온 세상을 떠돌다 이집트에 가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에파포스라는 아들을 낳는다. 공주를 납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 그 뒤 몇몇의 헬라스인들이 포이니케의 티로스에 상륙해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했다고 한다. 신화에서 에우로페는 눈처럼 새하얀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에 의해 납치되어 크레테 섬으로 가서 미노스 등 세 아들을 낳았다. 그 뒤 페르시아인들에 따르면 헬라스인들이 전함을 타고 콜키스의 아이아와 파시스강으로 가서 일단 그곳에서 보리를 다 보고 나서 메데이아 공주를 납치한 것으로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신화에서는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구하러 콜키스로 가서 이아손에 반한 메데이아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콜키스의 왕이 헬라스로 전령을 보내어 납치 행위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하고 딸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헬라스인들은 당신들이 이오를 납치하고도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다. 그로부터 한 세대 뒤 프리아모스의 아들 파리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먼저 번 납치 행위도 벌받지 않았으니 헬라스에서 아내를 납치해 오기로 결심했다 한다. 그리하여 파리스는 헬레네를 납치하여 트로이아로 돌아간다. 이에 헬라스인들은 사절단을 보내 헬레네를 돌려주고 납치한 대가로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트로이아인들은 메데이아 사건을 이야기하며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 한다. 이때까지는 여인들을 납치하는 데 그쳤으나 페르시아인들은 납치된 여인들을 위해 복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납치 사건을 덮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했지만 헬라스인들이 스파르테 출신의 한 여인 때문에 대군을 일으켜 아시아로 쳐들어가서 프리아모스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켰다고 말하며 헬라스인들을 늘 적대시했다고 한다. 결국 페르시아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헬라스인들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은 트로이 전쟁의 결과로 일리온의 함락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헤로도토스는 신화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것으로 인식하고 신화의 내용을 실제 있었던 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헤로도토스는 다음의 글로 이방인 왕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알기에 헬라스인들에게 맨 처음으로 척대 행위를 시작했음이 분명한 남자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먼저 그가 누군지 밝힌 후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하며 크고 작은 도시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전에는 강력했던 수많은 도시가 미약해지고 내 시대의 위대한 도시들이 전에는 미약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이란 덧없는 것임을 알기에 나는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운명을 똑같이 언급하려는 것이다. 크로이소스는 리디아 출신으로 알리아테스의 아들이었다. 크로이소스는 할리스강 서쪽의 여러 민족을 통치했다. 우리가 알기로 일부 헬라스인들과는 동맹을 맺었어도 크로이소스는 헬라스인들에게 조공을 강요한 최초의 비헬라스인이다. 그는 이오네스족과 이올레이스족과 아시아에 사는 도리에이스족에게 조공을 강요했고 라케다이몬인들과는 동맹을 맺었다. 여기서 라케다이몬은 스파르타를 가리킨다. 헤라클레스의 자손들이 행사하던 리디아 왕권은 칸다올레스에 대해 이르렀다. 칸다올레스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의 경호원 중에 다스클로스의 아들 귀게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칸다올레스는 그를 총애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그와 상의했으며 아내의 미모에 대한 자랑까지 늘어놓았다. 그는 패가 망신할 숙명을 타고났는지라 그 뒤 오래지 않아 귀게스에게 자신의 아내의 미모를 믿지 않는다며 아내의 알몸을 한번 보라고 한다. 귀게스는 펄쩍 뛰며 반대한다. 주인님, 저더러 여주인님의 알몸을 보라고 하시다니 그 무슨 당차는 말씀이세요. 여자란 옷을 벗으면서 수치심도 벗어 던져버리지요. 인간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반드시 배워야 할 진리들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각자 제 것만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주인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주인님의 말씀을 믿어요. 제발 저더러 불의한 짓을 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재앙이 두려워 키게스는 거절하지만 칸다올레스는 아내 모르게 아내의 알몸을 볼 수 있도록 할 테니 걱정 말라며 이야기한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퀴게스가 승낙하고는 왕이 취침 시간에 왕비를 데리고 들어와 옷을 벗어 의자에 올려놓는 것을 지켜본다. 그녀는 남편의 소행임을 알았으나 부끄러워 소리 지르지 않았다. 또한 칸다울레스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아는 체 하지도 않았다. 당시 리디아인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비엘라스인들 사이에서는 남자라도 알몸을 보이는 것을 큰 치욕으로 여겼다. 그녀는 조용히 있다가 다음날 날이 새자 가장 충실한 하인을 시켜 귀게스를 불렀다. 귀게스에게 그녀는 칸다울레스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기에 죽음 중 하나를 택하라 한다. 귀게스는 어쩔 수 없이 왕을 처치하기로 하고 침실에서 그녀의 도움으로 칸다울레스가 잘 때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와 왕권을 차지한다. 귀게스는 왕이 되었고 신탁 덕분에 권력을 유지한다. 그는 미다스 이후에 델포이의 공물을 봉헌한 최초의 비엘라스인으로 기록된다. 귀게스의 후손은 대를 이어 리디아의 왕이 되었고 후손 중 알리아테스가 죽자 그의 아들 크로이소스가 3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다. 크로이소스는 에페소스인들을 공격하였고 이오니아와 아이올리스 지방에 있는 헬라스인 도시를 차례로 공격했다. 그 후 그는 할리스강 서쪽에 사는 거의 모든 민족을 폭속시켰다. 리디아가 번영하고 있을 때 아테네의 솔론이 외유 중이었다. 그가 크로이소스를 방문하자 크로이소스는 솔론을 맞아 궁전에서 환대했다. 그는 시종을 시켜 솔론을 자신의 보물창고들로 데리고 다니며 보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굉장하고 값진 것인지 보여주게 했다. 솔론이 꼼꼼히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 크로이소스가 기회를 엿보다 그에게 물었다. 아테나이에서 온 손님이여, 그대의 지혜에 관한 소문은 우리도 익히 들어 알고 있어. 우리는 또 그대가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을 구경하고자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는 말도 들었소. 그래서 나는 그대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소이다. 크로이소스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믿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솔로는 그에게 아부하려 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다. 전하, 아테나이의 텔로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옵니다. 뜻밖의 대답에 깜짝 놀란 크로이소스가 다급하게 물었다. 어째서 그대는 텔로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시오? 솔론이 대답했다. 텔로스는 번성하는 도시에 살며 훌륭하고 탁월한 아들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빠짐없이 아이들이 태어나 모두 살아있사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기준에서 보아 살림이 넉넉할 때 장렬한 죽음을 맞았사옵니다. 그는 아테나이인들이 엘레우시스에서 이웃 나라들과 싸울 때 전투에 참가하여 적군을 패죽게 하고는 더없이 아름답게 죽었던 것이옵니다. 그래서 아테나이인들은 그가 전사한 곳에 국비로 그를 매장해주고 그의 명예를 드높여 주었사옵니다. 솔론이 텔로스를 기리는 말을 자꾸 늘어놓자 크로이소스는 궁금증이 생겨 그에게 텔로스 다음으로는 누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자신이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되리라 믿으며 그 다음은 클레오비스와 비토니오입니다. 아르고스에서 헤라 축제가 개최되었을 때 이들 형제의 어머니는 소달구지를 타고 급히 신전으로 가야 하는데 소들이 제때 돌아오지 못했사옵니다. 시간이 촉박하자 두 젊은이가 몸소멍에를 쓰고 어머니가 타고 있는 달구지를 끌었사옵니다. 그리고 45스타디온을 달려 신전에 도착했답니다. 1스타디온은 대략 190m이다. 그들은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완수한 다음 가장 훌륭한 죽음을 맞았는데 신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 인간에게는 삶보다 죽음이 더 좋은 것임을 보여주셨던 것이옵니다. 아르고스인들은 그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장부들이라고 보고 그들의 입상을 제작해 델포이에 봉헌했나이다. 솔론이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으로 이들 젊은이를 이야기하자 화가 치민 크로이소스가 말했다. 아테나이에서 온 손님이여, 나를 그런 평범한 자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다니. 그대는 내 행복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요. 솔론이 대답했다. 크로이소스 전하, 전하께서는 제게 인간사에 관해 물으시지만 저는 신께서 매우 시기심이 많으시고 변덕스러우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나이다. 인간은 오래 살다 보면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많이 보고 겪고 싶지 않은 것도 많이 겪어야 하나이다. 전하께서는 거부에다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시옵니다. 하지만 저는 전하께서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전하의 물음에 답할 수가 없사옵니다. 훌륭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전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 곧 행복하다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옵니다. 누군가 죽기 전에는 그를 행복하다고 부르지 마시고 운이 좋았다고 하소서. 한 나라도 필요한 것을 다 갖추지 못하고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은 없나이다. 사람도 자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무엇인가 부족하기 마련이옵니다. 무슨 일이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보아야 하옵니다.
신께서는 행복의 그림자를 언뜻 보여주시다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크로이소스는 솔론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를 냉담하게 떠나보낸다. 그는 현재의 행복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든 그 결말을 눈여겨보라는 솔론을 아는 척하는 바보처럼 여겼던 것이다. 솔론과의 대화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마지막 구절과 묘하게 닮았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두 사람은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겼던 탓에 심벌이 내렸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닥칠 불행을 미리 알려주는 꿈을 꾸게 된다. 그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한 명은 농아로 불구자였고 다른 아들 아티스는 또래 중에서도 출중했다. 그중 아티스가 무쇠 창끝을 맞고 죽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아들을 장가들였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이방인인 프리기아의 왕족 아드라토스가 자신의 살인죄를 정화해주기를 크로이소스에게 부탁했고 그의 죄를 정화하는 의식을 치러준다. 그리하여 크로이소스의 궁전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어느 날 미시아의 올림포스산에 큰 멧돼지가 나타나 들판의 곡식에 피해를 입혔다. 멧돼지를 쫓아내려 했으나 오히려 사람들이 다치고 피해가 커졌다. 미시아인들이 크로이소스를 찾아와 왕의 아들과 젊은이들이 멧돼지를 쫓아주기를 간청한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자신을 보내달라 하지만 크로이소스는 꿈 이야기를 하며 만류한다. 하지만 아들은 멧돼지는 창을 들지 못한다 이야기하며 크로이소스를 설득한다. 결국 크로이소스는 아드라스토스를 불러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달라며 멧돼지 사냥에 보내게 된다. 그들이 멧돼지를 발견하고는 둘러서서 일제히 창을 던지자 크로이소스가 살인죄를 정화해준 아드라스토스의 창이 빗나가 크로이소스의 아들을 맞췄다. 그리하여 크로이소스의 아들이 창에 맞아 죽었으니 꿈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 리디아는 메디아와 전쟁하다 일식이 일어나자 서로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 이때 키로스는 자신의 외조부 아스티아게스를 굴복시켜 메디아를 점령하였는데 크로이소스는 이 일로 키로스에게 원한을 품고 페르시아인들을 공격하려 했다. 신탁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나오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는 페르시아를 침공한다. 키로스와 맞붙은 크로이소스는 패하게 된다. 성체가 함락되었을 때 한 페르시아 병사가 크로이소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 했다. 크로이소스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의 농아인 아들이 두렵고 괴로운 나머지 말문이 터져 크로이소스를 죽이지 말라고 소리쳤다. 처음으로 한 말이 아버지를 구한 것이었고 그 후로 살아있는 동안 계속 말할 수 있었다 한다. 크로이소스는 14년간 리디아를 통치했고 14일 동안 포위되어 있었다. 그리고 신탁이 예언한 대로 대국을 멸했는데 그것은 그의 대국이었다. 키로스는 화장용 장작더미를 쌓아 크로이소스를 14명의 리디아 소년들과 함께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알고는 위급한 순간 어떤 신이 구해주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한다. 장작더미 위에서 크로이소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여 인간은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솔론의 말이 생각나 탄식하며 솔론의 이름을 3번 불렀다. 그러자 키로스가 통역관들을 불러 크로이소스가 누구를 부르는지 물어본다. 신하들에게 솔론의 이름을 듣고는 크로이소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다. 크로이소스가 솔론과의 대화를 들려주자 키로스는 자신도 인간이면서 자기 못지않게 행운을 누렸던 다른 인간을 산채로 불태우려 한 것을 후회했다. 응보가 두려웠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길을 끄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불길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크로이소스는 아무도 불길을 잡지 못하는 것을 보자 아폴론 신께 전에 자신이 재물을 바친 적이 있다며 구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자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이 모여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 불이 꺼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키로스는 크로이소스를 풀어주고 자기 곁에 앉히며 우대했다. 페르시아인들이 리디아의 도성을 약탈하는 것을 보고 크로이소스는 키로스에게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물어본다. 저들은 그대의 도시를 약탈하여 그대의 재물을 가져가는 중이오. 이렇게 키로스가 대답하자 저들이 약탈하는 것은 제 도시도 저의 재물도 아니옵니다. 그것은 이미 제 것이 아니옵니다. 저들은 전하의 것을 약탈해 가고 있사옵니다. 이렇게 크로이소스가 말한다. 이 말에 감명받은 키로스는 크로이소스에게 조언을 구하며 그를 더욱 우대했다 한다. 키로스는 크로이소스의 왕국을 멸하고 후일 바빌론을 점령하여 페르시아는 대제국으로 발전한다. 키로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인물로 오늘날까지 이란에서는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 또한 성경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유일한 이방의 왕으로 쓰여져 있을 정도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 키로스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만들어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니
오늘은 퀴로스 이외의 인물들을 더 살펴보자. 퀴로스가 전쟁터에서 죽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위를 계승한다. 캄비세스는 아이깁토스 즉 지금의 이집트에 사절을 보내 아마시스의 딸을 달라고 요구한다. 아마시스는 전왕 아프리에스의 딸 니테티스라는 여인을 자신의 딸인 것처럼 속여 캄비세스에게 보낸다. 하지만 니테티스는 캄비세스를 만나자 아마시스의 거짓말을 다 알려준다. 이에 캄비세스는 격분하여 아이깁토스를 공격한다. 캄비세스는 멤피스 성을 함락하고 아이깁토스의 왕을 모욕한다. 그 후 아마시스의 궁전으로 가서 아마시스의 시신을 꺼내 모욕하고 불태운다. 또 캄비세스는 아이티오피아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한다. 캄비세스는 악행으로도 유명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친아우인 스메르디스를 죽인 일이었다. 자신의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인 것은 캄비세스가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에게 사자가 달려와 스메르디스가 옥좌에 앉아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보고하는 꿈이었다. 그러자 캄비세스는 아우가 자기를 죽이고 왕위에 오를까 두려워 자신의 충복인 프렉사스페스를 페르시아로 보내 아우를 죽이게 했다. 그래서 프렉사스페스는 수사로 가서 스메르디스를 죽였는데 함께 사냥하러 가서 죽였다고도 하고 홍해로 데리고 가서 물에 빠뜨려 죽였다고도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의 누이와 결혼한 것이다. 자신의 누이 둘과 차례로 결혼하고는 나이가 어린 누이를 화가 나서 발로 차 죽이게 된다. 캄비세스는 페르시아인들에게도 난폭한 미친 짓을 많이 하였으며 동맹국 백성들에게도 그랬다 한다. 퀴로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정신 나간 짓을 하며 아이깁토스에 머물고 있을 때 두 마고스 형제가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중 한 명은 캄비세스가 자기 집 집사로 남겨두고 온 자였다. 이 자는 스메르디스의 죽음이 비밀에 붙여져 페르시아인들 가운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믿고 있음을 알고 왕위를 찬탈할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그와 공범인 형은 캄비세스에게 죽은 키로스의 아들 스메르디스와 꼭 닮았으며 이름조차도 스메르디스였다. 그는 형을 설득하여 왕좌에 앉혔다. 그리고는 아이깁토스를 위시하여 사방으로 전령을 보내 앞으로 키로스의 아들 스메르디스의 명령을 받들라고 군대에 통고했다. 전령이 악바타나에 와 있는 캄비세스에게 그 명령을 전하자 캄비세스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는 프렉사스페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 믿었다. 그러자 프렉사스페스는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확인해보라고 캄비세스에게 말한다. 전령이 들어와 마고스가 내린 명령이라 전하자 프렉사스페스는 마고스와 그의 형 스메르디스가 범인임을 캄비세스에게 알려준다. 그는 스메르디스가 왕좌에 앉아있고 그의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더라고 누군가 전하던 자신이 꿈꿈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자신이 공연히 자신의 아우를 죽였음을 깨닫고 아우를 애도했다. 그리고는 마고스를 투벌하려고 말등에 오르는 순간 칼집에서 칼자루의 머리가 빠져나왔고 그 칼날이 그의 허벅지를 찔렀다. 그런데 하필이면 부상당한 부위가 그가 예전에 아이깁토스의 신 아피스를 내리쳤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자신의 부상이 치명상이라 여기고 도시의 이름을 물었다. 사람들이 악바타나라고 대답한다. 전에 신탁에서 그가 악바타나에서 생을 마감하리라는 신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제국의 수도인 메디아의 악바타나에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신탁이 말한 곳은 시리아의 악바타나였다. 그는 마고스의 반란 소식과 자신의 부상에 심한 충격을 받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죽을 운명임을 알고는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자신의 아우를 죽였던 일과 지금 왕좌에 앉은 사람이 마고스의 형 스메르디스임을 밝히며 왕권을 찾아와 달라 부탁하며 울었다. 그 뒤 뼈가 썩고 허벅지가 굶어 재위 7년 5개월 만에 한 점의 혈육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스메르디스가 가짜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7개월 동안 퀴로스의 아들을 사칭하여 왕노릇을 하며 선정을 베풀었다. 8개월째 되던 달에 정체가 탄로났다. 파르나스페스의 아들 오타네스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부유한 페르시아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왕이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성체를 떠나지 않고 있기에 가짜이자 사기꾼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의 딸은 캄비세스의 아내였는데 그때는 스메르디스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왕과 동침하다가 귀가 있다면 키로스의 아들 스메르디스이고 귀가 없다면 마고스 스메르디스라고 가르쳐주며 왕의 귀를 만져보라고 시킨다. 마고스 스메르디스는 키로스에게 중죄를 저질러 그 벌로 귀를 잘렸었다. 그녀는 마고스가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그에게 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 아버지에게 알린다. 오타네스는 페르시아인들 중 제1인자들이며 절친한 친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준다.
그렇게 서로를 끌어들여 6명이 모이고 페르시아의 태수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레이오스를 가입시켜 7인이 맹약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먼저 프렉사스페스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정한다. 그는 스메르디스의 죽음에 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지만 키로스의 아들을 죽였다 할 수 없기에 자신은 스메르디스를 죽이지 않았다 주장해왔다. 그때 마고스들이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을 궁전의 성벽 밑으로 소집할 터이니 프렉사스페스더러 성탑에 올라 그들을 다스리는 이는 키로스의 아들 스메르디스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연설을 해달라 부탁한다. 페르시아인들이 모이자 프렉사스페스는 성탑 위에 올라가 페르시아인들에게 마고스들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무시하고는 키로스의 가게를 열거하고 키로스의 선정을 이야기한 후 자신이 두려워 비밀에 붙였지만 자신이 캄비세스의 강요에 의해 키로스의 아들 스메르디스를 죽였으며 현재 제국을 통치하는 것은 마고스 형제라 이야기한다. 그러며 페르시아인들이 왕권을 되찾고 마고스들을 벌주지 않는다면 그들을 저주하겠다 위협하고는 성탑에서 떨어져 죽었다. 맹약을 맺은 7인은 성으로 달려가 마고스들의 목을 베었다. 그런 후 마고스들의 머리를 들고 다른 페르시아인들에게 보여준다. 마고스들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 앞으로의 일을 논의한다. 오타네스는 캄비세스의 횡포를 이야기하며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중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독재자는 조상 전래의 규범을 철폐하고 여인을 겁탈하며 재판 없이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요. 그러나 민중 정치는 첫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니 그 이름부터 가장 좋고 둘째, 독재자가 하는 못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소. 민중 정치에서 관리들은 추첨으로 선출되고 직무에 책임을 지며 모든 안건이 민회에 제출되어 그래서 나는 우리가 독재 정치를 철폐하고 민중의 힘을 늘리기를 제의하오. 국가는 민중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요. 그러나 메가비조스는 과두 정치를 제안한다. 민중의 정권을 맡겨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최선의 판단이라 할 수 없소이다. 쓸모없는 군중보다 더 어리석고 교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요. 독재자의 교만을 피하려다 절제 없는 민중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요. 우리는 가장 훌륭한 자들의 단체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정권을 맡길 것이요. 물론 그들 속에는 우리도 포함될 것이요. 가장 훌륭한 자들에게서 가장 훌륭한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세 번째로 다레이오스가 말한다. 새 정치체제들, 즉 민주제와 과두제와 군주제가 최선의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군주제가 월등히 우수하다고 단언하오. 가장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한 지배보다 더 나은 것은 분명 없기 때문이요. 그의 식견은 그의 탁월함에 걸맞아 그는 나무랄 데 없이 민중을 통치할 것이며 나라의 적들에 대한 그의 조처들은 다른 정치하에서보다 비밀 유지가 더 용이할 것이요. 과두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 공을 세우려고 다투다가 격심한 개인적 반목이 생겨나기 십상이요. 그들은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서로 심하게 반목하게 되어 파쟁이 생겨나게 되고 파쟁은 유혈사태로 유혈사태는 결국 군주제로 이어지게 마련이요. 그러나 민중이 지배하면 국가의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데 부패한 자들은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서로 형제가 되기 십상이요. 그들은 국가를 약탈하기로 결탁하기 때문이요. 그런 행위는 누군가 민중의 지도자로 부상하여 그들의 부패 행각에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계속되어 그 결과 그는 민중에게 찬양받게 되고 찬양받다 보면 결국 군주가 되기 마련이요. 이 또한 군주제가 최선의 정체라는 증거요. 메디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준 사람은 키로스 대왕이요. 우리는 한 사람에 의해 자유를 획득했던 만큼 한 사람을 통해 자유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요.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자 7인 중 4인이 다레이오스의 의견에 찬성한다. 그러자 오타네스는 자신은 지배하는 것도 지배받는 것도 싫다며 경선에서 빠지겠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의 집안은 페르시아에서 유일한 자유 가문으로 원할 때만 왕의 지배를 받는 가문으로 남게 된다. 그들은 왕을 선출하기로 하였는데 그 방법은 말을 타고 성문 밖으로 나가되 해가 떴을 때 맨 먼저 우는 말의 임자가 왕이 되기로 했다. 다레이오스에게는 오이바레스라는 영리한 마부가 있었다. 다레이오스가 마부에게 왕의 선출 방법에 대해 알려주자 마부는 자신에게 비책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맡기라고 한다. 오이바레스는 밤이 되자 다레이오스의 수말이 가장 좋아하는 안마를 몰고 나가 성문 밖에 메어둔 다음 다레이오스의 수말을 그곳으로 몰고 나가 한동안 안말 가까이 가끔은 다을락말락하게 몰고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수말이 안말과 교미하게 해주었다. 날이 밝자 6사람은 약속한 대로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들이 말을 타고 성문 밖으로 나가 간밤에 안말을 메어두었던 곳에 이르자 다레이오스의 수말이 앞으로 내다르며 울었다.
그리고 말이 우는 바로 그 순간 맑게 갠 하늘에 번개가 치며 곧이어 천둥 소리가 들렸다. 하늘이 보내준 이러한 전조들은 다레이오스가 왕으로 선출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에서 뛰어내려 다레이오스 아래 부복했다. 왕이 된 다레이오스는 제일 먼저 돌로 기념물을 만들어 세웠다 한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곳에 태수를 임명하고 민족별로 자기에게 세금을 바치겠다. 이러한 세액산정과 그와 유사한 조치들 때문에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는 다레이오스는 장사꾼이고 캄비세스는 폭군이며 퀴로스는 아버지라는 말이 생겼다 한다. 다레이오스는 모든 것에 값을 매기고 캄비세스는 가혹하고 교만하며 퀴로스는 인자하여 좋은 것은 모두 그의 덕택이라는 것이다. 그 뒤 다레이오스 왕은 사모스를 정복했는데 이것이 헬라스와 비헬라스를 통틀어 그가 정복한 최초의 도시였다. 함대가 사모스로 떠난 뒤 바빌론인들은 매우 세심한 준비 끝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 소식을 듣고 다레이오스는 자신의 전군을 동원하여 바빌론으로 진격하여 도시를 포위했다. 바빌론인들은 자신들을 포위한 페르시아 군대를 향해 노새가 새끼를 베기 전에는 절대로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웃는다.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바빌론을 함락할 수 없어 다레이오스와 그의 군대는 안달이 났다. 20개월이 되었을 때 마고스를 죽인 7인 중 한 명인 메가비조스의 아들 초피로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의 노새 한 마리가 새끼를 낳은 것이다. 그는 그것이 바빌론을 멸한다는 신의 뜻이라 믿고는 자신을 불구자로 만들어 다레이오스 앞으로 갔다. 자신의 코와 두 귀를 베고 목이 흉하게 삭발한 다음 몸에 매질을 하고 나타난 초피로스를 보자 다레이오스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다레이오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는 진짜 탈주자처럼 자꾸 뒤돌아보며 바빌론 성으로 도망갔다. 그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레이오스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으니 다레이오스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그들에게 투항한다. 바빌론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사람이 코와 두 귀가 베이고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는 그의 말이 참말이라고 믿고 그의 요구를 무엇이든 기꺼이 들어주려 했다. 그는 군대를 얻어 다레이오스와 약속한 대로 바빌론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페르시아군 1000명을 포위 섬멸했다. 그 뒤 또 약속한 날이 되자 다레이오스의 군사 2000명을 섬멸한다. 이것을 본 바빌론인들은 모두가 초피로스를 칭찬한다. 다시 약속한 날이 되자 4000명의 페르시아군을 섬멸했다. 그러자 그는 총사령관 겸 성벽 방어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다레이오스와의 약속대로 페르시아군이 공격해오자 초피로스는 성벽을 열고 페르시아인을 성벽 안으로 들이게 된다. 이렇게 하여 바빌론은 키로스 이후 두 번째로 함락된다. 바빌론을 함락한 뒤 다레이오스는 몸소 원정군을 이끌고 스키타이족을 공격했다. 여기서 스키타이족은 이란 민족에 속하는 유라시아 유목민들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유라시아 초원의 넓은 지역에 거주했다 한다. 스키타이족은 점령하기 어려웠고 고생 끝에 다레이오스는 아시아로 건너가며 메가바조스를 장군으로 에우로페에 남겨두어 페르시아에 협력하지 않는 헬레스폰토스 연안의 도시들을 정복하게 두었다. 또 한편으로 페르시아는 리비아에 대해서도 대원정을 실행하였다. 메가바조스는 트라케와 마케도니아를 점령한다. 그 후 이오니아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경위를 살펴보면 이러하다. 낙소스의 자산가 몇 명이 민중에게 추방되어 밀레토스로 망명했다. 그 당시 밀레토스는 아리스타고라스가 통치하고 있었다. 망명자들이 아리스타고라스에게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군대를 내어달라 하자 그는 자신의 도움으로 그들이 귀향하면 자기가 낙소스의 통치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사르데이스에 도착하여 아르타프레네스에게 낙소스는 아름답고 비옥하며 이오니아 가까이 있으며 재물도 많으니 공격하라고 설득한다. 아르타프레네스는 다레이오스에게 보고하고 다레이오스는 메가바테스를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원정군은 출항하여 키오스 섬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리스타고라스와 메가바테스 간에 불화가 있어서 메가바테스는 낙소스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몰래 알려주게 된다. 그리하여 낙소스인들은 적군을 맞을 준비를 하였고 원정군은 4개월 동안 공격하여도 낙소스를 함락시킬 수 없었다. 결국 전쟁 비용이 다 떨어지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철수하게 되어 원정은 실패로 끝난다. 아리스타고라스는 아르타프레네스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원정에 소요된 전쟁 비용을 독촉받자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원정의 실패와 메가바테스와의 불화로 인하여 밀레토스의 통치권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졌다. 결국 그는 모반을 생각하게 되었다. 밀레토스의 참주 아리스타고라스는 클레오메네스가 다스리던 스파르테에 도착하여 이오니아 지방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설득한다.
하지만 설득에 실패하여 스파르테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러자 그는 아테나이로 갔다. 당시 아테나이는 참주들로부터 해방되어 강대해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아테나이인들은 다른 이유로 페르시아와 적대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아리스타고라스는 미네에 출석하여 온갖 약속을 남발하여 아테나이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헤로도토스는 이 말을 덧붙였다. 분명 한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을 설득하기가 더 쉬운 것 같다. 이 말은 참으로 일리 있는 말인 듯하다. 아리스타고라스는 아테네인들보다 먼저 출발하여 이오니아인들과 다레이오스를 괴롭힐 여러 개 책들을 세운다. 결국 이오니아인들은 사르데이스 지역을 점령한다. 사르데이스 지역은 대부분의 집들이 갈대로 지어졌고 지붕도 갈대로 만든 집들이 많아 한 병사가 불을 지르자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다레이오스는 히스티아이오스를 보내 반란을 진압하게 한다. 이오니아인들은 격렬하게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게 된다. 아리스타고라스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도망치게 되고 결국 이웃의 트라케 도시를 공격하다 트라케인들의 손에 죽었다. 남은 이오니아 연합군은 함선을 타고 페르시아군의 함선과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도망치기에 바빠 대패하고 결국 밀레토스는 함락된다. 페르시아는 이오니아를 점령하고 다레이오스는 고브리아스의 아들이자 자신의 사위인 마르도니오스에게 대군을 이끌고 헬라스의 도시들을 복속시키려 보낸다. 마르도니오스는 육군과 해군 두 갈래로 나누어 진격했다. 육군은 브리고이족에게 함대는 아토스 앞바다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난 후 원정이 실패하고 아시아로 돌아갔다. 다레이오스는 자신에게 흙과 물을 바치기를 거부한 헬라스인들을 복속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원정에 실패한 마르도니오스를 장군직에서 해임하고 다른 장군들을 임명하여 에레트리아와 아테나이로 파견했다. 한 번의 역사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다 보려 하였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 부득이하게 두 번으로 나누어 해야 할 듯하다. 오늘은 솔론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시작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 배신하여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아리스타고라스까지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과 인간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깊은 통찰을 살펴보았다. 너는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남니? 아빠는 솔론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는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깊이 있게 읽어볼 명저가 아닐까 싶다. 오늘은 솔론의 대사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여 일어나는 직접적인 전쟁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자. 누군가 죽기 전에는 그를 행복하다고 부르지 마시고 운이 좋았다고 하소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